제8장 이반 왕자. 두 사람은 나가버렸다. 표트르 스테파노비치는 회의 장소로 뛰어들어 일대 혼란을 진압시키려고 생각했으나 이따위 녀석들을 상대로 떠들어댈 가치가 없다고 고쳐 생각했음인지 이것저것 다 내동댕이치고 2분 후에 떠나가버린 두 사람의 뒤를 쫓아 같은 길을 날듯이 뛰어갔다. 뛰어가는 도중 필리포프네 집으로 빠지는 가까운 골목길이 떠올라서 그는 무릎까지 푹푹 빠지는 흙탕 속을 질퍼덕거리며 그 길을 빠져나갔다. 아니나 다를까 그가 목표로 해서 달려간 집에 당도했을 때 스타브록인가 키릴로프가 문으로 막 들어서려는 순간이었다. 자네 벌써 왔나? 하고 키릴로프는 그를 알아보고서 이렇게 말했다. 잘 됐네. 들어오게. 왜 자네는 혼자 살고 있다는 그런 소리를 하지? 복도에서 지금 팔팔 끓고 있는 사모발의 옆을 지나면서 스타브로기는 이렇게 물었다. 누구와 같이 살고 있는지 금세 알게 될 걸세. 하고 키릴로프는 중얼거렸다. 들어오게나. 막 방으로 들어서려고 할 때 베르호벤스키는 재빨리 호주머니 속에서 아까 램프게이 집에서 가져온 무명의 편지를 꺼내어 스타브로긴 앞에 내밀었다. 스타브로기는 말없이 읽었다. 그런데 하고 그는 물었다. 이 아무짝에도 몹쓸 건달 녀석은 거기에 쓴 대로 할 겁니다. 하고 베르호벤스키는 설명하였다. 그런데 그 녀석은 당신의 소나기에 들어있으니 어떤 처리를 할지 가르쳐 주세요. 틀림없이 그놈은 내일 램프게한테로 갈 거라고 나는 단언할 수 있어. 멋대로 하라지. 어떻게 멋대로 내버려 두어요. 특히 그것을 피할 방법이 있는데도. 자넨 잘못 생각했어. 그 녀석은 내 의지에 좌우되지 않는다네. 게다가 나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으니까. 난 그 녀석한테도 조금도 위험을 느끼지 않네. 위험을 느끼고 있는 건 자네뿐일세. 당신도 마찬가지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네. 그러나 다른 놈들이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거요. 그걸 모르겠어요. 보세요, 스타브로긴. 그건 다만 말의 유희에 지나지 않아요. 도대체 돈이 아쉬운 겁니까? 아니, 돈이 필요하다고? 꼭 필요합니다. 2000루블. 아니면 최소한 1500루블. 그것도 내일 아니면 오늘 당장 나한테 그 돈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일 밤까지 당신을 위해 그놈을 빼제르부르크로 쫓아보내겠어요. 그것이 또 그놈의 소원이라면. 원하신다면 마리아 찌모페예브나도 함께 말입니다. 이 점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 주었으면. 베르호벤스키의 모습은 어쩐지 일정한 궤도를 벗어난 것 같았다. 그는 이상하게도 조심스럽지 못한 말투를 썼다. 말하자면 마음속에서 생각지 않은 말을 주절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스타브로기는 어이가 없는 듯 그의 얼굴을 지켜보고 있었다. 마리아 찌모페예브나를 다른 곳으로 보낼 필요는 없어. 오히려 싫어하는지 모르겠군요. 표트르 스테파노비치는 빈정대면서 웃었다. 싫은지도 모르지. 한마디로 말해서 돈을 내겠습니까? 안 내겠습니까? 독살스러운 초조한 빛을 감추지 못하면서 뭔지 모르게 엄숙한 말투로 스타브로긴을 향해 이렇게 소리쳤다. 스타브로긴은 심각하게 그를 노려보았다. 돈은 낼 수 없어. 젠장, 스타브로긴, 당신은 뭔가 알고 있는 거요. 그렇지 않으면 벌써 뭔가 해치운 거요. 당신은 속이고 있군요. 베르호벤스키의 얼굴은 실룩거렸고 입술 끝을 부르르 떨었다. 그러자 갑자기 뭔가 전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웃음을 띄었다. 자네는 아버지로부터 영지의 대금을 받지 않았는가? 스타브로기는 침착하게 지적했다. 어머니는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를 대신해서 자네한테 6천인가 8천 루블의 돈을 주었을 텐데. 그러니까 자네 쪽에서 1500루블을 지불하게나. 이젠 남을 위해서 돈을 내긴 싫어졌어. 그렇잖아도 난 돈을 너무 뿌려서 어쩐지 쑥스러워졌어. 하고 스타브로기는 자기가 한 말에 웃음을 지었다. 아, 당신은 농담을 하시는군요. 스타브로기는 의자에서 일어섰다. 베르호벤스키도 순간 벌떡 일어나서 출구라도 막으려는 듯이 기계적으로 문 쪽으로 등을 돌려섰다. 스타브로기는 당장 그를 문에서 뿌리쳐서 나가려는 몸짓을 했으나 돌연 그 자리에 멈춰섰다. 난 샤토프를 자네에게 양보하지 않겠네. 하고 그는 말했다.
표트르 스테파노비치는 멈칫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보았다. 자네는 뭐 때문에 샤토프의 피가 필요한 건가? 그건 내가 아까 자네한테 말한 거네. 스타브로긴의 눈은 빛났다. 자네는 그 고약으로 자네의 무리들을 눈멀게 하려는 셈이지. 아까 자네는 멋지게 샤토프를 내쫓았어. 그 친구가 나는 밀고 하지 않는다라는 소리를 할 리가 없고 또 자네 앞에서 거짓말하는 건 무척 치사하게 생각함이 틀림없을 거고 그것을 자네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 그러나 나는 뭐 때문에 자네한테 필요한 건가? 자네는 외국에 있을 적부터 나한테 매달리지 않았나? 자네가 이때까지 나한테 한 설명은 잠꼬대에 지나지 않는 거야. 그런 소리를 하면서 자네는 나의 마음을 점점 끌어당겨서 1500루블의 돈을 레바드킨에게 준 다음 그것으로 폐지가로 하여금 그 사나이를 죽일 기회를 만들어주자. 이런 식으로 꾸며대고 있단 말이야. 나는 빤히 알고 있네. 게다가 나도 동시에 내 아내를 죽이고 싶어 한다는 생각을 품고 있는 거지. 이렇게 해서 범죄로서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묶어둔 다음 내게 대한 권력을 잡자는 거지. 그렇지 않은가? 도대체 자넨 뭐 때문에 권력이 필요한 건가? 어리석게도 뭐 때문에 나 같은 인간이 필요한 건가? 한번 시원스럽게 가까이 와서 보고 내가 자네의 한편과 조사해본 연후에 앞으론 나를 괴롭히지 말게나. 폐지가가 제 발로 당신한테로 간 거요. 하고 베르호벤스키는 숨이 막히듯 물었다. 그래, 맞다네. 그놈의 가치도 역시 1500루블. 그놈이 스스로 확인했네. 저기를 보게나. 서 있어. 하고 스타브로기는 손을 내밀었다. 표트르 스테파노비치는 획 몸을 돌렸다. 어둑어둑한 문턱 위에 새로운 사람의 그림자가 떠올랐다. 폐지가다. 반 외투를 입고 있지만 마치 자기 집에서처럼 모자 없이 서 있었다. 그는 하얗고 고른 이빨을 드러내며 웃고 있었다. 누런빛이 깃들였다가 사라지고 나는 검은 눈은 나리들을 관찰하면서 조심스럽게 방안을 샅샅이 살펴보는 것이었다. 그는 어쩐지 이해할 수 없는 눈치였다. 확실히 지금 끼릴로프가 데리고 온 듯 수상쩍은 눈을 그쪽으로 돌렸다. 폐지가는 문턱에 서 있었지만 방 안으로 들어올 마음이 선뜻 내키지 않는 것 같았다. 아마 우리들의 거래를 들려주기 위해 혹은 손에 돈이라도 있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미리 당신이 준비해둔 것이 뻔하군. 그렇지. 하고 스타브로긴에게 묻자 그대로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밖으로 나가버렸다. 베르호벤스키는 거의 광기라도 일으킨 듯이 문 옆에서 그의 뒤를 쫓았다. 기다리게.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마라. 그는 상대방의 팔꿈치를 잡으면서 이렇게 외쳤다. 스타브로기는 그 손을 힘차게 흔들어 빼려고 했으나 그냥 잡히고 말았다. 미칠 듯한 분노가 온통 그를 휩쌌다. 갑작스레 왼손으로 베르호벤스키의 머리를 낚아채자 힘껏 땅 위에다 내던지곤 문 밖으로 나가버렸다. 그러나 30발짝도 가지 않은 사이에 베르호벤스키가 또 뒤따라왔다. 화해합시다. 화해를. 하고 발작적인 어조로 그는 중얼거렸다. 스타브로기는 어깨를 움츠렸으나 멈추려고도 뒤돌아서려고도 하지 않았다. 자, 내일 리자베타 니콜라예브나를 당신 앞으로 데리고 갈까요? 어떻습니까? 싫습니까? 왜 대답을 하지 않아요? 무엇이든 원하시는 걸 말해주세요. 나는 틀림없이 해드리죠. 자, 들으세요. 난 샤토프를 양도하죠. 싫습니까? 그럼 자네가 그 사나이를 죽이려고 결심한 것은 아마 사실인가 보군. 하고 스타브로기는 소리쳤다. 아 참, 당신은 무엇 때문에 샤토프가 필요한 겁니까? 뭐 때문에? 쉴 새 없이 앞으로 내달리면서 스타브로긴의 팔꿈치를 잡고 극도의 흥분에 사로잡힌 채 베르호벤스키는 숨을 헐떡거리며 이렇게 빠른 말을 내뱉었다. 들어보세요. 난 그 친구를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화해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요구는 너무나 커다란 것이지만 어쨌든 화해합시다. 스타브로기는 마침내 상대방에게 눈길을 돌렸으나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놀랐다. 그것은 여느 때와 같은, 아니 아까 방에서 보았던 그런 눈길은 아니었다. 그런 목소리도 아니었다. 그의 눈앞에는 전혀 다른 얼굴이 있었다. 말의 억양도 그것하고는 달랐다. 베르호벤스키는 빌고 있었다. 애원하고 있었다. 그것은 무엇보다 귀중한 것을 빼앗겨서
아니, 빼앗기려고 해서 여태껏 제정신으로 돌아가지 못한 사람의 표정과 흡사했다. 자, 자넨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스타브로기는 외쳤다. 이쪽은 그 말에 대답하지도 않고 그의 뒤를 쫓아갈 뿐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애절하게 하소연하는 듯한 동시에 집요한 눈길로 상대편의 안색을 살피고 있었다. 화해합시다. 하고 그는 다시 한번 속삭였다. 사실은 나도 폐지가와 마찬가지로 장화 속에다 나이프를 숨기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당신하곤 화해하고 싶어요. 정말로 자넨 내가 필요한 건가? 젠장. 이젠 극도의 분노와 경의에 사로잡혀 스타브로기는 이렇게 고함질렀다. 도대체 거기엔 무슨 비밀이 있는 건가? 도대체 난 자네에게 어떤 부적이 된다는 건가? 어쨌든 들어보세요. 우리들은 새로운 혼란 시대를 드러내놓겠습니다. 이쪽은 벌써 열에 넋이라도 잃은 듯 빠른 말씨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우리들이 혼란 시대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을 당신은 믿지 않겠지요. 우리들은 모두 그 근본까지 뒤집어 엎는 것 같은 무서운 혼란 시대를 일으킬 참입니다. 카르마지노프가 무엇 하나 매달릴 것도 없다고 한 말은 옳은 얘기입니다. 카르마지노프는 대단히 똑똑한 녀석입니다. 아무튼 러시아 전국에 이런 집단이 10개만 있어도 그때야말로 나는 포착하기 어려운 존재인 겁니다. 그따위 멍청이들만을. 이런 말이 스타브로긴의 입에서 선뜻 생각지도 않은 채 튀어나왔다. 스타브로긴, 당신도 좀 더 바보가 되십시오. 좀 더 말입니다. 사실 당신은 그런 걸 바랄 만큼 똑똑하지는 못합니다. 당신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일이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당신은 겁을 집어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멍청이란 말입니까? 그 녀석들은 그렇게 바보들은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정신이 똑바로 붙은 놈은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는 특수한 두뇌를 가진 인간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비르긴스키도 매우 순진한 사람입니다. 우리들하고 비교하면 아마 10배나 더 순진할 겁니다. 그러나 그 친구가 어떻든 상관없어요. 리프치는 나쁜 지혜투성이의 사내입니다. 그러나 난 단 한 가지 그놈의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나쁜 녀석이라도 제각기 약점이 없는 놈은 없으니까요. 다만 람신만은 그런 약점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 대신 그놈은 내 소나기에 꽉 쥐어져 있어요. 이러한 집단이 또 다른 데 두서넛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나 통용할 수 있는 패스포트와 돈, 그것이 나한테 있어요. 그것만이라도 대단한 거죠. 네, 이것만이라도 말이죠. 그리고 완전히 보장된 장소가 있어요. 멋대로 찾아보라고 해도 아마 냄새도 맡지 못할 거요. 하나의 집단을 빼앗아가도 다른 것이 곧 코앞에 있는 것쯤은 알 리가 없어요. 우리들은 혼란 시대를 일으킬 셈입니다. 우리 둘이면 아주 충분합니다. 당신은 아직도 믿지 못하겠어요. 슈갈레프를 붙잡게나. 그리고 나를 좀 편안하게 내버려 두게. 슈갈레프는 천재적인 친구입니다. 그놈은 프리에 형의 천재입니다. 그러나 프리에보다는 대담하고 강합니다. 나는 그놈을 이용할 셈입니다. 어쨌든 그놈은 평등한을 생각해냈으니까요. 이 친구는 열에 들떠 있다. 아주 이상한 것은 이 친구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일어났음에 틀림없다. 하고 스타브로기는 다시 한번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두 사람은 멈추려고도 하지 않고 마냥 걸었다. 그놈의 논설은 노트 속에서는 아주 잘 돼 있어요. 하고 베르오벤스키는 말을 이었다. 이놈의 설은 탐정설입니다. 그의 말로는 사회의 각 멤버는 서로 감시하고 그것을 밀고할 의무를 갖고 있다는 거요. 개인은 전 사회에 속하고 전 사회는 개인에 속해서 모든 사람은 한결같이 노예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라는 점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한 셈입니다. 극단의 경우는 비방과 살인이라는 방법도 응용되지만 역시 중요한 것은 평등입니다. 첫째로 할 일은 교육, 과학, 재능의 수준을 낮춥니다. 과학과 재능의 고도의 수준은 다만 고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지만 그런 고도의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고도의 능력은 항상 권력을 장악한 전제군주인 것입니다. 실제로 고도의 능력은 전제군주가 아니어선 안 됩니다. 그래서 이로운 일을 가져온 이상으로 인심을 타락시켰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박해되든가 그렇지 않으면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로마 정치가 시세로는 혀를 잘리웠고 코페르니쿠스는 누나를 뽑혔고 섹스피어에게는 돌이 던져졌습니다. 라는 것이 슈갈레프 일파의 주장입니다. 노예는 모두 평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전제주의가 없는 곳에 자유도 평등도 있었던 예가 없다. 그러나 양의 무리 속에도 평등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슈갈레프 일파의 주장인 겁니다. 하하하, 이상하죠? 나는 슈갈레프설의 찬성자입니다. 스타브로기는 걸음의 속도를 더하였고 조금이라도 빨리 집에 당도하도록 애를 쓰는 것 같았다. 가령 이 사나이가 취했다면 도대체 어디서 마셨을까 하는 생각이 선뜻 그의 머리에 떠올랐다. 꼬냑 때문은 아니겠지. 이봐요, 스타브로긴. 산을 평평하게 해서 평지를 만든다. 이것은 훌륭한 착상입니다. 우스운 일이 아닙니다. 나는 슈갈레프에 찬성합니다. 교육도 필요 없고 과학도 충분합니다. 과학 따윈 없어도 천년가량 재료에는 곤란을 느끼지 않습니다. 다만 복종이라는 걸 단단히 완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세계에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이 복종뿐입니다. 교육욕, 이것은 벌써 기족적인 욕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가정이라든가 사랑 같은 것이 덮쳐오면 거기에는 소유욕이 생깁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욕망이란 놈을 처분할 생각입니다. 음주, 비방, 밀고 따위를 도구로 사용합니다. 예전에 전혀 듣지도 못한 음탕한 바람을 일으킵니다. 모든 천재를 미숙한 유년 속에다 질식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일체를 하나로 통분하고 맙니다. 말하자면 완전한 평등입니다. 우리들은 한 가지 직업을 배웠다. 우리들은 정직한 인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 아무것도 필요 없다. 바로 최근에 영국의 노동자는 이런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필요한 것만 필요할 따름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후 전 지구의 표어입니다. 그러나 경련도 필요합니다. 이 일은 우리 지배자들이 걱정해줘야 합니다. 노예에겐 지배자가 필요하니까. 절대의 복종, 절대의 몰인격이지만 30년에 한 번가량 슈갈레프도 경련이란 놈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모두들 갑자기 서로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 적당히, 이를테면 지리하지 않을 만큼 해서 끝내버립니다. 지리함은 귀족적인 감각이니까요. 슈갈레프 일파에는 희망이란 것이 없습니다. 희망과 고투는 우리들을 위해서 필요한 거지 노예를 위해서는 슈갈레프설이 있습니다. 자네는 자신을 제외하는 건가? 하고 스타브로기는 다시 물었다. 그리고 당신도 역시 사실은 나는 세계를 로마 법왕의 손에 넘겨주려고 생각하고 있어. 법왕을 맨발로 우민 앞에서 걷게끔 한다는 거요. 그리고 자, 보아라. 너희들은 나를 이토록 만들어버렸어. 하고 보여주면 모든 사람들이 와와 하고 그쪽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왕이 윗단에 있으면 우리들은 그 둘레를 둘러싸고 우리 아랫단에는 슈갈레프 일파가 올 겁니다. 다만 인터내셔널은 법왕과 타협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그것도 실현되면은 틀림없습니다. 법왕 같은 사람은 한마디로 동의할 것입니다. 그럴 도리밖에 달리 할 수 없으니까요. 자, 저의 말을 기억해 주세요. 어떻습니까? 바보 같은 얘기입니까? 바보 같은 소리인지 아닌지 대답해 주세요. 충분하네. 하고 스타브로기는 귀찮다는 듯이 중얼거렸다. 충분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난 법왕을 집어치웠습니다. 슈갈레프 일파는 멋대로 되라지. 법왕도 마찬가지로 되라. 나한테 필요한 것은 당면한 문제지 슈갈레프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슈갈레프설은 보석상이나 장식할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상이고 미래입니다. 슈갈레프는 보석공이고 온갖 박애주의자와 마찬가지로 멍청이입니다. 우리들한테는 좀 더 천한 노동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슈갈레프는 천한 노동을 경멸하고 있습니다. 네, 법왕은 서유럽의 것입니다. 러시아에서 우리 러시아에 설 사람은 당신입니다. 나의 곁을 떠나게, 이 주정뱅이. 하고 중얼거리고 온 스타브로기는 발걸음을 멈췄다. 스타브로긴, 참 당신은 미남이군. 하고 환희에 넘쳐 표트르 스체파노비치는 외쳤다. 당신은 당신이 얼마나 미남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까? 당신이 갖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귀중한 것은 당신이 조금 더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오, 난 당신이라는 사람을 연구했어요. 나는 시종 옆에서 혹은 구석에서 당신을 바라보았어요.
당신한테는 단순하고 연한 데도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나요? 또 있습니다. 있어요. 당신은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괴로워하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것도 역시 이 단순한 마음 때문입니다. 난 미를 사랑합니다. 난 니힐리스트이긴 하지만 미를 사랑합니다. 과연 니힐리스트들은 미를 사랑하지 않을까요? 그네들은 우상을 사랑하지 않을 따름입니다. 말하자면 당신은 나의 우상입니다. 당신은 어느 누구도 모욕하지 않았지만 남들한테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평등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모두들 당신을 두려워하고 있죠. 그것이 무엇보다도 좋은 점입니다. 그 누구도 당신 옆에 와서 어깨를 두들기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무서운 귀족입니다. 귀족이 민주주의에 도달한다는 것은 정말로 매혹적인 일입니다. 당신은 제 것이든 남의 것이든 인간의 생명을 희생하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당신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바로 당신과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는 당신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모릅니다. 당신은 지휘관입니다. 태양입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벌레입니다. 그는 갑작스레 스타브로긴의 손에 입맞추었다. 싸늘한 오한이 스타브로긴의 등골을 오싹 스쳐갔다. 그는 겁에 질린 듯 자기의 손을 뿌리쳤다. 그들은 멈춰섰다. 미쳤군. 스타브로긴은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정말 나는 잠꼬대를 했는지도 모릅니다. 열에 들떴는지도 모릅니다. 하고 이쪽은 재빨리 말을 받았다. 그러나 나는 제일보를 생각해냈습니다. 슈갈레프 따윈 절대로 이 제일보를 생각해낼 수 없습니다. 사실이지 세상에는 슈갈레프 같은 인간이 많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러시아에서 단 한 사람만이 이 제일보를 생각해냈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누군지 압니까? 그 사람은 나입니다. 왜 그렇게 나를 쳐다봅니까? 당신은 나한테 필요합니다. 당신 없이는 나는 제로입니다. 당신이 없으면 나는 팔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병 속에 든 사상입니다. 아메리카가 없는 콜럼부스입니다. 스타브로기는 선체에 긴장하여 그의 광기 어린 눈초리를 보고 있었다. 보세요. 우리들은 처음으로 혼란 시대를 드러내놓습니다. 쉴 새 없이 스타브로긴의 왼쪽 팔소매를 잡으면서 베르호벤스키는 무섭도록 초조해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당신한테 미리 얘기한 거지만 우리들은 국민의 한가운데로 침투합니다. 당신은 모르실는지 모르겠으나 우리들은 지금 대단히 우세합니다. 우리들 편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거나 집에 불질러 놓거나 옛날식으로 곤총을 쏘거나 또는 물어뜯는 그런 녀석만은 아닙니다. 그런 녀석들은 방해가 될 뿐입니다. 나는 규율 없이는 아무것도 이해할 줄 모르는 성질입니다. 사실 나는 사기꾼입니다. 사회주의자는 아닙니다. 하하하. 보세요. 난 그런 녀석들을 짐작해 보았어요. 어린애들과 한패가 되어 그들의 신과 요람을 비웃는 교사. 이것은 우리들 것입니다. 죽은 자보다 죽인 자 쪽이 보다 발전되어 있고 또 돈을 얻기 위해서 살인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런 교양 있는 범인을 변호하는 변호사. 이것도 이미 우리들입니다. 실제의 감각을 경험하기 위해 백성을 죽이는 학생도 이쪽입니다. 모든 범죄자들을 누구든 다 석방하려는 배심원. 이것도 역시 이쪽입니다. 자기의 자유주의가 아직 불충분하지 않나 하고 법정에서 전전긍긍하는 검사도 마찬가지로 이쪽입니다. 그 밖에 행정관리, 문학자. 우리 편은 많습니다. 수없이 많습니다. 더욱이 그런 친구들은 자기로서도 그 일을 모릅니다. 또 다른 쪽에서 말하면 학생이나 바보 녀석들의 복종은 이젠 극도에 달하였습니다. 교사 나부랭이들은 담즙이 든 주머니를 꽉 눌러버렸습니다. 이곳저곳에는 명예심이 한없이 발전했고 야수와 같은 탐욕이 들끓고 있기란 이때까지 들어보지 못할 정도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들이 정말로 하찮은 사상을 가지고 얼마만큼만 성공을 거둘지 당신은 도저히 모르겠지요. 내가 떠났을 땐 프랑스 철학자 리트레의 범죄는 정신착란이다 라는 태제가 맹렬히 퍼졌는데 이번에 돌아와 보니 범죄는 정신착란은커녕 가장 건전한 상식이며 거의 의무에 가까우며 적어도 결백한 반항이란 말이요. 발달한 인간이 아닌가.
가령 돈이 필요하다면 어째서 사람을 죽이지 않을 수 있을 소냐. 이런 식이란 말이요. 그러나 이것도 아직 애 같단 말입니다. 러시아의 신도 값싼 보드카 앞에서는 손을 내저었어요. 백성들도 취해 있고 어머니들도 취해 있고 어린애들도 취했고 교회는 텅 비었소. 재판소에서는 매질 200, 그것이 싫으면 한 초롱 가져오라. 바로 이런 식입니다. 이 시대 풍조를 좀 더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유감인 것은 안일하게 기다릴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 녀석들을 좀 더 취하게 만들었을 텐데. 게다가 프롤레타리아트가 없는 게 유감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지금 나옵니다. 틀림없이 생깁니다. 그런 경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우리들이 좀 둔해진 것도 역시 유감이군. 하고 스타브로기는 중얼거리고 먼저 가던 길을 재촉했다. 자, 좀 들어보세요. 나는 이런 걸 보았어요. 6살가량의 어린애가 술 취한 어머니의 손을 끌고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모치는 그 애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퍼부었어요. 내가 그것을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모든 것이 우리 소나기에 들어왔을 때 우리들도 아마 그런 것을 죄다 치료하는지 몰라요. 필요하다면 40년 동안 어디 막막한 황야로 내쫓아 괴로운 일도 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에는 한 세대 내지 2세대가량의 방종시대가 절대로 필요한 거요. 인간이 더럽고 겁이 많고 잔악하고 내 이익만을 노리는 추악한 구더기가 돼버리는 듯한 전대미문의 추악스러운 방종시대.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요. 그리고 거기에 약간의 새로운 피가 필요하죠. 말하자면 조금 익숙해지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은 왜 웃고 있지요? 나는 별로 나 자신에 대해서는 반박하지 않습니다. 나는 박애주의자라든지 슈갈레프 일파에 반박할 따름이지 나 자신에 반박하지는 않습니다. 난 사기꾼이지 사회주의자는 아닙니다. 다만 시일이 짧은 게 유감입니다. 나는 까르마지노프한테 5월에 시작해서 송모제까진 끝장을 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빠르죠. 하하, 알겠습니까, 스타브로긴. 당돌한 이야기를 한 것 같군요. 러시아의 백성들에게는 아주 더러운 말로써 욕하지만 냉소주의 철학이란 건 없어요. 러시아 땅에 얽매인 농노들은 카르마지노프보다 한결 자기들을 존경하고 있었어요. 백성들은 지독한 경우를 당했지만 그래도 자기들의 신을 훌륭히 지켰어요. 그러나 카르마지노프는 그것을 할 수 없었어요. 베르오벤스키, 나는 처음으로 자네의 자백을 들었어. 듣고 놀랐네. 하고 스타브로기는 말했다. 그러고 보면 자네는 정말 사회주의자가 아니고 뭔가 정치상의 야심가로군. 사기꾼입니다. 모사죠. 당신은 내 정체가 꺼림칙합니까? 이제야 본성을 드러내놓았어요. 그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나라고 해서 무의미하게 당신 손에 입맞춘 건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국민에게 신임을 주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바를 알고 있지만 그들은 막대기를 마구 휘둘러 자기네 동료들을 치고 있음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시일만 넉넉했으면. 시일이 급한 게 유일한 난점입니다. 우리들은 파괴를 선전합니다. 그것은 왜? 이 왜라는 놈도 아주 매력 있는 사상이죠. 하지만 그렇다 해도 조금씩 뼈마디를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이것도 필요한 겁니다. 우리들은 화제를 도구로 씁니다. 전설도 도구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하찮은 집단이라도 술모가 있게 됩니다. 나는 이런 집단 속에서 어떠한 포화 속으로도 돌진해 가서 더욱이 그것을 영광으로 여겨 언제까지나 감사하는 그런 특출한 지원자들을 색출합니다. 이렇게 혼란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세계가 과거에는 보지도 못했던 그런 대동요가 시작되는 겁니다. 러시아는 온통 어두운 안개가 자욱이 끼어 대지는 오랜 신을 그리워 통곡하고 자, 거기에 어떤 인물을 등장시키는 겁니다.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누구를? 이반 왕자입니다. 누구라고? 이반 왕자입니다. 당신입니다. 당신을. 스타브로기는 잠시 생각했다. 위칭자 이반인가? 깊은 경악에 빠져 흥분할 대로 흥분한 상대방을 노려보면서 벼랑간 그는 이렇게 물었다. 말하자면 그것이 자네 계획이군. 우리들은 지금 그분은 잠복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고 뭔가 사랑이라도 할 듯한 사람처럼 베르호벤스키는 조용하게 속삭였다. 사실 그는 도취되어 있는 듯 싶었다. 아시겠습니까? 이 지금 그분은 잠복하고 있다는 짧은 한마디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그러나 그분은 곧 출현합니다. 그 모습을 나타냅니다. 우리들은 저 스코페츠 종파보다 훨씬 마음에 드는 전설을 뿌립니다. 그분은 실제로 존재하지만 여태껏 아무도 본 일이 없다. 아, 얼마나 재밌는 전설을 퍼뜨릴 수가 있을까. 말하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힘이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만인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동경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란 무엇입니까? 낡은 힘은 파괴되었지만 새로운 힘은 주입치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힘입니다. 더욱이 여태껏 듣지 못했던 방대한 힘입니다. 우리가 단 한 번만 힘을 주어 지렛대를 움직이면 이제는 지구가 들립니다. 이것저것 할 것 없이 죄다 들립니다. 그럼 자네는 진정으로 나를 목표로 삼는 건가? 스타브로기는 독살스럽게 순웃음을 지었다. 무엇을 웃고 있는 겁니까? 더욱이 심술궂게. 나를 위협하지 마세요. 나는 지금 어린애 같은 심정이니까 그런 웃음만 봐도 죽도록 공포를 느낍니다. 알겠습니까? 나는 아무한테나 당신을 보여주지 않을 작정입니다. 네, 아무한테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분은 계시다. 그러나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 어딘가 몸을 숨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끔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10만 중에 한 사람한테는 보여줘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그 친구는 러시아를 사면팔방 돌면서 보았다, 보았다 하고 외치고 다닐 겁니다. 사바호프의 시인 이반 필리포비치조차도 마차를 타고 승천하는 것을 군중은 지금 이 눈으로 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당신은 이반 필리포비치가 아닙니다. 당신은 미모의 대장부입니다. 신과 같이 자랑스러운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찾지 않는 희생의 후광을 짊어진 숨겨진 미모의 대장부입니다. 아무튼 주요한 건 전설입니다. 당신은 틀림없이 그들을 정복합니다. 한눈으로 힐끗 보았을 뿐이나 정복하고 맙니다. 어쨌든 새로운 진리를 안고 숨어있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우리들은 솔로몬의 수수께끼 같은 경구를 두세 개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게다가 여러 가지 집단과 5인조가 있습니다. 신문 따윈 필요 없습니다. 10,000명가량의 사람들 중에서 단 한 사람만의 청원에 만족을 주면 그야말로 모두가 청원하러 옵니다. 어느 시골이건 어느 마을이건 어떤 백성이건 어딘가 하나의 동굴이 있어 그곳으로 청원하라고 지시만 하면 아마 다 알게끔 될 겁니다. 새롭고 올바른 법이 나타난다 하는 외침이 온 지구를 진동할 것입니다. 바다는 울부짖고 엉성한 작은 바라크들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들은 석조 건축을 할 방법을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것은 전후 미중류의 사업입니다. 그러나 건설하는 것은 우리입니다. 바로 우리들만입니다. 광란이군. 하고 스타브로기는 말했다. 왜? 당신은 원치 않습니까? 두렵습니까? 난 당신에게 점을 찍어 놓은 것은 당신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앞뒤가 석연치 못한 어리석은 것 같습니까? 지금 나는 아메리카가 없는 콜럼부스입니다. 사실 아메리카가 없는 콜럼부스는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까? 스타브로기는 잠자코 있었다. 그러는 동안 마침내 집에까지 왔다. 두 사람은 현관 앞에서 멈췄다. 들어보세요. 하고 베르호벤스키는 그의 길을 향해 몸을 굽혔다. 나는 돈을 받지 않고 당신을 위해 일하죠. 나는 내일 마리아 치모페예브나에 대한 일을 끝장내겠습니다. 돈을 받지 않고서 말입니다. 그리고 내일 즉시 리자를 당신한테로 데리고 오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리자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내일 말이죠. 이 친구는 정말로 돌지 않았나 하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스타브로기는 웃었다. 현관문이 열렸다. 스타브로긴, 우리들의 아메리카가 되어주시죠. 베르호벤스키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의 손을 잡았다. 뭐 때문에? 스타브로기는 심각하고 엄격한 말투로 이렇게 되물었다.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나도 그러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난폭한 분노의 발작을 일으키면서 베르호벤스키는 이렇게 외쳤다. 허풍을 떨지 말아요.
참으로 어쩔 수 없는 선량치 못한 심술궂은 아무짝에도 몹쓸 도련님이군. 나는 믿지 않아요. 당신은 늑대와 같은 욕망을 갖고 있는 거요. 자,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주문은 지나치게 큰 것이라는 걸. 그래도 나는 거절할 수 없단 말이오. 이 세계에는 당신과 같은 사람이 둘도 없기 때문이오. 나는 외국에 있을 때 벌써 당신을 생각했어요. 당신을 보고 있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생각해낸 거요. 만약 내가 한쪽 구석에서 당신이란 사람을 보지 않았던들 그런 꿈은 나의 머릿속에 떠오르지도 않았을 거요. 스타브로긴은 대답도 하지 않고 층층대 위로 올라가 버렸다. 스타브로긴 하고 베르호벤스키는 등 뒤에서 소리쳤다. 그럼 하루, 아니야, 이틀, 그래, 사흘 동안의 여유를 주겠어. 사흘 이상은 곤란해요. 사흘이 지나면 당신의 대답을. 제9장 스테판 트로피모비치의 가택수색. 그러는 동안 우리 마을에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다. 그것은 나를 경악해 했으며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를 감동시켰던 사건이었다. 아침 8시경 스테판 트로피모비치의 집에 나스타시아가 나한테로 달려와 나리께서 적히었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처음엔 무슨 얘긴지 종잡을 수 없었으나 차차 들어보니 관리들이 찾아와서 서류를 압수하고 그것을 수첩에 적은 후 병사들이 그것을 보자기에 싸가지고 손수레에 올려서 가져갔다는 사실을 겨우 알아낼 수 있었다. 그것은 기괴하기 짝이 없는 소식이었다. 나는 곧장 스테판 트로피모비치한테로 달려갔다. 가보니 그는 놀라운 상태에 빠져 있었다. 온통 마음을 가다듬을 수 없이 흥분할 대로 흥분했음도 아울러 의심할 여지 없이 승리에 찬 자랑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방 한복판의 테이블에는 사모바르가 끓고 있고 다른 채로 손도 대지 않고 잊어버린 찻잔이 하나 놓여 있을 뿐이었다.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자기로서도 자신의 동작을 알지 못하는 듯 테이블 둘레를 기도하며 또 방의 한쪽 구석에서 다른 구석으로 돌아다니기도 했다. 그는 늘 빨간 세타를 입고 있었지만 나를 보기가 바쁘게 조급히 그 위에다 조끼와 상의를 걸쳤다. 예전에는 다정한 친구한테 이런 세타 차림의 모습을 보여도 결코 이런 짓을 한 적이 없었다. 그는 즉시 열띤 태도로 나의 손을 잡았다. 드디어 벗이 와주었군 하고 깊은 탄식을 했다. 여보게, 난 자네한테만 사람을 보냈다네. 아무도 이 일을 아는 사람은 없네. 나스타시아한테 일러서 문을 잠그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이지. 그러나 물론 그놈들은 제외하고 말이야. 자네 알겠는가? 그는 대답을 기다리듯 불안하게 나를 쳐다보았다. 물론 나는 달라붙듯이 여러 가지를 캐묻기 시작했다. 앞뒤 연결이 안 되고 그리고 한없이 중단된 데다가 쓸데없는 말이 삽입된 많은 얘기 속에서 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아냈다. 즉 오늘 아침 7시경에 난데없이 갑자기 현청의 관리가 그의 집으로 왔다는 것이다. 미안하네. 난 이사나의 이름을 잊어버렸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 같진 않아. 아마 램프개가 데리고 온 놈 같아. 어딘지 모르게 좀 둔한 데가 있고 얼굴 표정을 보니 독일 사람 같더군. 이름은 로젠탈이야. 불륨이 아닙니까? 응, 불륨이야. 바로 그놈이었어. 자네는 그놈을 알고 있나? 어쩐지 우둔하고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듯한 점이 그 태도에 나타나 있지만 지나치게 엄격하고 까다롭고 엄숙한 채 하고 있었어. 경찰에서 온 놈이지만 그것도 밑에서 도는 놈 같아. 난 그걸 알고 있어. 난 아직 자고 있었어. 그런데 그놈이 불쑥 나타나서 장서와 초고를 좀 보여달라고 부탁한단 말이야. 놈은 나를 끌고 가지는 않았어. 다만 책만을. 그놈이 나한테 찾아온 뜻을 설명할 때의 그 모습이란 마치 내가 말하자면 그놈은 내가 벼랑간 덤벼들어 마치 석고나 뭐나 닥치는 대로 손에 잡고 그놈을 사정없이 때리기라도 할 듯한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았어. 이런 하층 계급의 인간들은 모두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상당한 신분이 있는 사람들과 접촉할 때 말이지만. 물론 난 모든 걸 알아챘지. 이미 20년간이나 이것에 대한 각오는 해왔다네. 나는 모든 서랍을 다 열고 열쇠까지도 다 맡겨버렸어. 내가 직접 줘버렸다네. 이것저것 할 것 없이 죄다 주워버렸어.
나는 위험을 유지하면서 태연하게 있었어. 마침내 장서 속에서 게르젠의 외국판과 경종의 합본과 나의 시를 적어둔 4개의 책을 가져갔어. 모두 그것뿐이라네. 그 다음 서류와 편지, 그리고 나의 역사적, 비평적, 정치적 원고 이런 것들을 죄다 가져갔어. 나스타시아의 말을 들어보면 한 사람의 병사가 손수레에다 싣고 끌고 갔다는 걸세. 게다가 에이프론을 그 위에 덮고 말일세. 정말 그렇다네. 에이프론을. 그것은 마치 잠꼬대 같은 일이었다. 누가 이 얘기 속에서 그 무엇을 납득할 수가 있단 말인가. 나는 다시 그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다. 도대체 볼륨이 혼자 온 건가 그렇지 않은가? 누구를 대표해서 온 건가? 어떠한 직권으로 어떻게 그가 감히 그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떠한 방법으로 그것을 설명했던가? 놈은 혼자야. 혼자뿐이야. 그렇지만 또 누군가가 있었어. 그 밖에 또 누가 있는 것 같아. 현에는 감시원이 서 있었어. 하지만 이것은 나스타시아한테 물어봐야겠어. 이런 일은 그녀가 더 잘 알 테니까. 자네도 짐작하겠지만 나는 극도로 흥분했던 거라네. 그놈은 노상 직거래됐지. 여러 가지 말을. 아니야. 그놈은 그다지 말을 하지 않았네. 오히려 내가 직거래됐지. 나는 나의 일생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 물론 이런 견지에서 본 얘기 말이야. 나는 흥분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품위는 지키고 있었네. 이것은 확신하네. 그러나 어쩐지 울음을 터뜨린 것 같아. 이것이 마음에 걸리네. 놈들은 손수레를 이웃 상점에서 빌어온 거라네. 아,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담. 그러나 제발 부탁인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해주세요. 스테판 트로피모비치. 당신이 말하고 있는 것은 마치 꿈 같은 얘기가 아닙니까? 여보게, 나도 꿈을 꾸는 기분이라네. 그런데 말일세. 놈은 젤라뜨니코프라는 이름을 말했네. 그래서 나는 이놈도 현관에 숨어있는 기분이 들었네. 아, 생각난다. 그놈은 나한테 검사를 소개해 주었어. 틀림없이 드미트리 미트리치라 하는 검사를. 그놈은 예랄라시를 해서 나한테 15루블을 빚진 녀석이라네. 한마디로 말해서 뭐가 뭔지 통 모르겠네. 나는 그놈들에게 깨를 부려 골려주었어. 검사 따윈 내 알바가 아니야. 그러나 나는 그놈한테 비밀을 지켜달라고 열심히 부탁한 것 같아. 열심히 말일세. 내 위험을 무너뜨리지 않았나 하고 마음에 걸릴 정도로 말일세. 자기는 잠깐 좀 엿보기 위해서 온 것뿐이라고. 그것뿐이고 그 밖엔 다른 일이 없다고. 때문에 숨겨두는 편이 더 좋겠다는 말이지. 만약에 조금 더 의심쩍은 것이 발견되지 않으면 사건은 아무 일도 없이 끝날 거라고 이렇게 부탁했어. 이렇게 해서 우린 친구로서 헤어졌다네. 나도 아주 만족했었어. 아이, 참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이런 경우에 그 사람이 자진해서 당신한테 필요한 수속과 보증을 제공했는데 당신은 손수 그것을 뿌리쳐버렸단 말이오. 나는 친구의 처지에서 자신도 모르게 분격한 나머지 이렇게 소리쳤다. 아니야, 보증은 없는 편이 좋아. 뭐 때문에 세상을 시끄럽게 하겠나. 어쨌든 당분간 친구로서의 교섭을 지속하도록 하겠네. 자네도 알겠지만 그런 일을 우리 마을에 알리기만 하면 내 적들이 많아서 말이지. 더욱이 그런 검사는 아무짝에도 못 써. 이 녀석은 돼지 같은 놈이야. 놈은 2번이나 나한테 무례한 짓을 했어. 게다가 작년에 저 아름답고 애교 있는 나탈리아 파블로브나 집에서 실컷 문매를 맞은 적이 있어. 그때 놈은 부인의 화장실로 몸을 숨겼다네. 그런데 말일세, 내 친구. 제발 내가 말한 일에 반대해서 나를 비관하도록 만들지 말아주게나. 왜냐하면 사람이 불행한 일에 처했을 때 100사람이나 되는 친구들이 입을 모아 자넨 참으로 바보 같은 짓을 했다고 지적하는 것만큼 괴로운 일은 없다네. 아무튼 안 깨나. 그리고 차라도 마시게나. 사실 나는 무척 피곤하네. 좀 옆으로 누워서 머리에 초라도 올려놓는 게 어떻겠나. 꼭 그렇게 하세요. 하고 나는 말했다. 아니, 얼음을 올려놓는 게 좋겠어요. 당신 머리는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상태가 돼 있으니까요. 참, 얼굴도 창백하고 손마저 떨고 있지 않습니까? 자, 어서 누우세요. 그리고 좀 쉬시고 얘긴 나중으로 미루세요. 나는 옆에 앉아서 기다리겠어요. 그는 눕는 것이 선뜻 마음에 내키지 않는 듯 싶었다.
나는 억지로 누워주었다. 나스타시아는 찻잔에다 초를 가져왔다. 나는 그것을 수건에다 적셔 스테판 트로피모비치의 머리에다 올려놓았다. 그러자 나스타시아는 의자 위에 올라서서 구석의 성상 앞 등명에다 불을 붙이고 있었다. 나는 깜짝 놀라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등명 따윈 이전엔 전혀 없었던 것이었는데 이렇게 난데없이 나타나다니. 그것은 말일세. 아까 그놈들이 나가자 내가 일러서 준비한 걸세. 교활한 눈초리로 나를 보면서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이런 것이 방 안에 있으면 체포하러 올 때 일종의 간념을 놈들의 머릿속에 집어넣어 줄 걸세. 그리고 돌아가자 이러저러한 것을 보았다고 틀림없이 보고할 걸세. 등명에다 불을 켜놓자 나스타시아는 문 옆에 선 채 오른쪽 손바닥에 뺨을 대고 거의 울상이 되어 그를 보고 있었다. 저걸 멀리 쫓아보내게나. 적당한 구실을 만들어서. 하고 그는 긴 의자에서 나에게 고갯짓을 하여 보였다. 난 저런 러시아식 동정엔 견딜 수 없네. 게다가 성가시기만 하니까. 그러나 그녀는 제 발로 나갔다. 나는 그가 시종 문 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현관 쪽에다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을 알아챘다. 미리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두어야지. 알겠나? 하고 그는 의미 있게 나를 쳐다보았다. 언제 어느 시간에 놈들이 몰려와서 체포하는지 모르니까. 아차 하는 순간에 하나의 인간이 사라져가는 거야. 뭐라고요? 누가 온단 말입니까? 누가 당신을 체포한단 말입니까? 실은 나의 친구. 그놈이 떠날 때 도대체 나를 어떻게 할 셈이냐 하고 다짜고짜로 물었어. 언제 어디로 유영을 보낼 참이냐 하고 물었으면 좋았을걸. 나도 분에 못 이겨 이렇게 외쳤다. 아냐, 나도 이 질문을 하면서 그런 의미도 내포시켰어. 그러나 놈은 아무 대답도 없이 휙 나가버렸어. 근데 말이야, 내의라든가 의복 따위, 특히 따뜻한 의복 같은 건 놈들이 아무리 난폭하다 해도 그것만은 가져가도록 내버려 두겠지. 그렇지 않으면 병사들의 외투를 입혀 쫓아보내겠지. 그러나 난 35루블만. 나스타시아가 나간 문 쪽으로 몸을 돌리면서 갑작스레 목소리를 낮췄다. 여기 조끼 주머니 속 찢어진 천 속에다 살짝 집어넣었어. 자, 여기를 만져보게나. 내 생각으론 조끼마저 벗으라고 하지 않을 것 같아. 그러나 그냥 보여주기 위해 지갑 속에 7루블을 남겨두었지. 이게 전부다라는 거지. 그리고 여보게, 잔돈이나 동전을 테이블에다 놓아두었으니까 내가 돈을 감추었다고는 짐작하지 못할 걸세. 그러니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함에 틀림없어. 아, 오늘은 어디서 밤을 새울지 하느님밖에 아무도 모를 일이로다. 나는 이토록 이성을 잃고 있음을 보고 나도 모르게 고개를 떨어뜨렸다. 그가 말한 얘기로서는 체포할 수도 갓대수색할 수도 없다 함은 일목요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그가 이미 창란되어 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더욱이 현행의 새로운 법령이 제정되기까지에는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났었던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의 말에 따르면 그한테 보다 합법적인 수속을 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수 앞서서 꾀를 부려서 그것을 거절했다는 사실이다. 물론 현 지사는 극단의 경우 이런 일을 할 권한을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 사건의 어디가 그렇게 극단의 경우에 상당한 점이 있단 말인가 라고 생각하니 통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었다. 틀림없이 페체르부르크에서 전보가 왔을 거야. 하고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느닷없이 이렇게 말했다. 전보, 당신 일 때문에? 그건 게르첸의 저서 때문이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지은 시 때문이요. 정말 당신은 돌았나 보군요. 도대체 어떤 이유로서 체포한다는 거요? 나는 은근히 화가 났다. 그는 얼굴을 찌푸리고 뭔가 모욕이라도 느낀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것은 내가 큰 소리로 고함쳤다고 해서가 아니라 체포할 이유가 없다고 한 그 말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았던가 싶었다. 지금 세상에서는 어떤 구실을 가지고 체포하는지 아무도 모른다네. 하고 그는 수수께끼 같은 말투로 중얼거렸다. 그러자 기괴하고 정말로 어리석은 생각이 나의 머릿속에 번쩍 떠올랐다. 스테판 트로피모비치, 친구로서 나한테 들려주세요. 하고 나는 외쳤다. 마음으로의 친구로서 밝혀주세요. 난 결코 당신을 함정에 빠뜨릴 그런 짓은 하지 않겠어요. 당신은 그 어떤 비밀 결사와 관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뚜렷한 자신이 없었던 것이다. 자기가 어떤 비밀 결사에 가담하고 있는지 그것조차도 석연치 못한 것 같았다. 그렇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좋을지. 뭐라고요?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라니. 가령 진심으로 시대의 진보에 동감하고 거기에 관여하고 있다면 누구든 그런 것을 명확하게 말할 수 없지 않나. 자기로서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어느 사이에 그 무엇에 관계하고 있는 그럴 때가 있으니까 말일세.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여기선 예스냐 노우냐 둘 중 하나뿐입니다. 이것은 빼제르부르크에서 시작되었어. 여자하고 그곳에서 잡지를 발간하려고 했을 때부터였네. 바로 여기에 뿌리가 있는 걸세. 그때 감쪽같이 자취를 감춰 결국 그놈들도 우릴 깡그리 잊어버렸는데 이번엔 그것을 상기했단 말이야. 여보게, 자넨 모른단 말이야. 하고 그는 병 쪽으로 외쳤다. 나는 체포되어 포장마차에 실려 시베리아로 추방되고 거기서 일생을 마치든가 아니면 감옥 속에서 영영 사람들의 기억에서 망각되든가 둘 중 하나일세. 그는 갑자기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울기 시작했다. 눈물은 한없이 쏟아져 내렸다. 그는 빨간 손수건으로 눈을 감싸면서 통곡하기 시작했다. 5분가량 마치 경련이라도 일으킨 듯이 통곡하고 통곡했다. 나의 마음은 밑바닥까지 뒤틀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20년 동안 우리들의 예언자요, 전도자요, 교훈자요, 그리고 족장이었던 이 사람. 우리들 일동 앞에 높게 그리고 엄숙하게 치솟았던 이 꾸콜리니크. 우리들이 마음속으로 숭배하여 그것을 우리들의 영광으로 삼았던 스테판 트로피모비치가 지금 갑작스레 슬피 흐느껴 울고 있지 않느냐 말이다. 교사가 회초리를 가지러 간 사이에 공포에 떨고 있었던 어리디 어린 장난꾸러기 소학생처럼 흐느껴 울고 있지 않은가. 나는 가엾은 생각이 들어 견딜 수 없었다. 포장마차가 온다는 사실은 마치 우리 옆에 내가 앉아있는 사실처럼 그는 굳게 믿고 있었다. 더욱이 내일도 아닌 오늘 당장, 바로 이 순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순간에 오리라고 각오하고 있음이 틀림없었다. 그것도 게르첸의 저서와 얄궂은 자작시 때문인 것이다. 이같이 극히 흔해 빠진 현실 생활의 지식이 전혀 결핍되어 있다니 어쩐지 마음에 깊은 감회를 주기도 하며 또한 꺼림칙한 느낌마저 주었다. 이윽고 그는 울음을 거두고 긴 의자에서 일어나 또다시 방 안을 이리저리 걷기 시작하면서 나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쉴 새 없이 창밖을 내다보기도 하고 현관 쪽에 귀를 기울이기도 했다. 우리들의 이야기는 밑도 끝도 없이 계속되었다. 내가 아무리 말을 해서 입증하고 위로해도 마치 콩을 벽에다 때리듯이 헛되이 튕겨질 뿐이었다. 그는 여간해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로부터 여러 가지로 위로받고 싶어서 못 견뎌 했다. 나는 그런 의미에서 계속 짓거렸다. 지금 그는 나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든 나를 놓치려 하지 않았다. 나는 방 안에 그대로 남았다. 두 사람은 2시간 남짓하게 앉아 있었다. 여러 가지 얘기 속에 그는 불륜이 자기 집에서 2장의 경문을 발견하고 집으로 가져간 사실을 상기했다. 뭐? 경문이라? 나는 바보처럼 놀라서 이렇게 소리쳤다. 아니, 당신은 10장가량의 경문이 집에다 내던져졌는걸. 하고 그는 몹시 괴롭게 대답했다. 그는 나와 얘기할 때 때론 괴롭게, 때론 거만하게, 때론 슬프게, 때론 남을 내려다보는 듯이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8장은 내가 처분했으므로 불륜이 가져간 것은 겨우 2장뿐일세. 하고 벼랑간 그는 분격한 나머지 얼굴이 빨갛게 되었다. 자넨 나를 그런 녀석들과 한패로 생각하는군. 도대체 자네는 나와 그런 악당과 한패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저런 전단을 뿌리고 다니는 녀석들과 나의 아들놈 표트르 스테파노비치하고 이런 비열하기 이를 데 없는 전도꾼들과 하느님 맙소사. 아니, 혹시 어떤 착오로 당신을 그 친구들과 혼동하지 않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바보 같은 일이요. 그런 일이 있을 리 없어요. 하고 나는 말했다. 여보게, 하고 난데없이 갑자기 이런 소리를 했다. 나는 가끔 무엇인가 세상을 소란하게 하는 것 같은 비열한 짓을 하고픈 생각이 든다네.
자네 떠나지 말게나.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말게나. 나의 세상, 나의 생활도 오늘로 종말을 고했어. 나는 그렇게 느껴지네. 때에 따라선 나도 저 소희와 같이 그 주변에 누구에게 덤벼들어서 마구 물고 말는지도 모르네. 그는 기묘한 시선으로 나를 물끄러미 보았다. 놀란 것 같은 동시에 자기도 남을 놀라게 하고픈 시선으로. 시간이 점점 흘러가는데도 포장마차가 오지 않았으므로 그는 정말 초조한 기분에 들떠 마침내는 화를 내기 시작했다. 누구한테 그리고 뭐 때문에 화를 내는지 그 자신도 몰랐다. 그때 무슨 용무로 부엌에서부터 대합실로 찾아온 나스타시아가 돌연 외투거리에 걸려 꽝 하고 넘어졌다.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 죽은 듯이 서버렸다. 그러나 사태가 이렇게 밝혀지자 그는 꽥꽥 소리를 지르며 거의 나타시아한테 덤벼들듯이 땅땅거렸다. 그리고 발을 구르면서 부엌으로 내쫓았다. 1분가량 지나자 그는 절망한 듯이 나의 얼굴을 보면서 입을 열었다. 이젠 글렀어, 여보게. 갑자기 나의 옆에 털썩 주저앉더니 애처롭게 내 눈을 주시했다. 여보게, 나는 시베리아도 두려워하지 않네. 그것을 자네한테 맹세할 수 있네. 난 자네한테 맹세하네. 그의 눈에서는 눈물마저 새어나왔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일세. 나는 그의 모습을 보고 이제야 뭔가 대단히 중대하고 이때까지 참고 숨겨왔던 사실을 밝히려는가 하고 생각했다. 나는 치욕을 두려워하네. 하고 그는 잠옷 비밀을 얘기하듯이 속삭였다. 치욕이라니 어떤? 그건 전혀 반대되는 얘기가 아닙니까? 믿어주세요, 스테판 트로피모비치. 이 사건은 오늘 안으로 명백해져서 유리하게 해결될 겁니다. 그럼 자넨 내가 사면된다고 확신하고 있는 건가? 도대체 사면이란 무슨 소리요? 정말로 무슨 말이요? 당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기에 사면된다는 겁니까? 난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요. 당신은 아무 일도 저지른 게 없어요. 그런데 말이야, 여보게. 나의 일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보게, 저놈들은 죄다 생각해낼 거야. 만약 아무것도 발견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곳으로 더 나빠지네. 돌연 그는 뜻밖의 이런 소리를 했다. 어째서 그쪽이 나쁜 겁니까? 오히려 더 나빠지네. 모르겠군요. 싫은 말일세, 여보게. 나를 시베리아로 보내든 아르한겔리스크로 보내든 상관없네. 또 권리 박탈도 괜찮아요. 죽으라면 죽는 거라네. 그러나 다만 나는 다른 일이 두렵단 말이야. 하고 또 소리를 낮춰 겁에 질린 듯한 표정을 짓고 사뭇 비밀인 듯이 이렇게 속삭였다. 뭔데요? 회초리로 마구 때리는 걸세. 하고 중심을 잃은 듯한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누가 당신을 때린다는 겁니까? 어디서? 무슨 이유로? 나는 그가 정신이라도 돈 게 아닌가 하고 놀란 나머지 이렇게 외쳤다. 어디서라니? 그거야 여보게. 다 하는 데가 있잖나. 그러니까 어디서 그런 일을 하느냐 말입니다. 자네는 정말. 나의 귀에 입을 대지 않을 정도로 가까이 하면서 그는 속삭였다. 저 발밑에 마룻바닥이 벼랑간 쩍 갈라져서 몸의 절반이 밑으로 내려 떨어지는 장치가 있는.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다네. 그건 옛날 얘기입니다. 겨우 알아채고 나는 외쳤다. 낡아 빠진 옛날 얘기입니다. 아니 당신은 여태까지 그런 걸 정말로 믿었나요? 나는 소리를 내어 껄껄 웃었다. 옛날 얘기라니. 옛날 얘기라도 어디 근거가 있어서 나온 게 아닌가. 태용을 받은 자는 그런 소리를 짓거리지 않네. 나는 1000만 번 이런 광경을 머릿속에서 상상해 보았다네. 그러나 당신은 무슨 이유로 그런 경우를 당한다는 겁니까? 당신은 아무 일도 한 일이 없지 않아요. 그러니 더 나쁘다는 거야.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 놈들은 나를 가만히 두지 않고 족칠 거란 말이야. 그 다음 당신을 빼츠르부르크로 끌고 간다고 믿는 거군요. 여보게, 난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에 와서 무엇 하나 아쉬운 게 없다네. 나의 세상, 나의 생활은 끝난 거야. 스쿠보레시니키에서 그 여자와 헤어진 순간부터 나는 나의 생명도 아까운 게 아니라고 생각되었어. 그러나 치욕을 어떻게 한단 말인가. 그녀가 무엇라고 할까?
만약에 이 일이 알려지면. 그는 절망한 듯이 나를 쳐다보았다. 가엾은 친구는 얼굴을 빨갛게 물들이고 있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눈을 내려뜨렸다. 그 여자는 아무것도 모를 겁니다. 당신의 신상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난 생전 처음으로 당신하고 얘기할 기분이 듭니다. 스테판 트로피모비치. 그만큼 당신은 오늘 아침 나를 놀라게 했어요. 여보게, 난 어떤 공포감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닐세. 내가 사면되어 다시 한번 이곳에 돌아온다 해도 또 내 신상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해도 역시 난 멸망하는 걸세. 그녀는 평생 날 의심할 걸세. 나를 시인이자 사상가인 22년간 그녀를 존경해온 이 나를. 그녀는 그런 일을 꿈에도 생각지 못할 겁니다. 생각한다네. 하고 그는 깊은 확신을 가지고 속삭였다. 나는 그녀와 베제르부르크에서 몇 번이나 이 일에 대해서 얘기했다네. 대제기 때 출발을 앞두고 말일세. 그때 두 사람은 겁에 질려 있었어. 그녀는 평생 나를 의심할 걸세. 어떻게 그 의심을 바꿀 수 있을까? 믿으려고 하지 않을 거야. 게다가 이 마을에서 누가 날 믿어주겠나. 그건 불가능하네. 게다가 여자들은 아마 저 여자는 오히려 기뻐할 걸세. 물론 진심으로서의 친구로서 슬퍼해 줄는지 모르네. 그러나 마음속으로 기뻐함에 틀림없어. 내 평생 나를 책하게 될 무기를 그 여자에게 주는 셈이 되네. 아, 나의 인생은 망했도다. 20년간 그 여자와 둘이서 완전한 행복을 누렸는데 이번엔 이런 일까지 생기다니.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스테판 트로피모비치, 당신은 지금 곧 이 사실을 바르바라 페트로브나한테 알리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하고 나는 권해보았다. 당치도 않은 소릴. 하고 그는 몸을 부르르 떨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절대로 무슨 일이 있든 알릴 수 없어. 스쿠브레 신입기에서 헤어질 때 그런 소리를 한 후니까. 절대로. 안 돼. 그의 눈은 빛을 띠기 시작했다. 우리들은 줄곧 무엇인가 기다리면서 이제는 그런 관념이 몸에 배어버렸다. 아마 1시간, 아니 더 이상 앉아 있었다. 그는 다시 옆으로 누워 눈마저 감았다. 그렇게 20분가량을 한마디도 떼지 않고 누워 있었으므로 정말로 잠이 들었을까? 아니면 망각 상태에 빠졌을까? 이런 생각마저 들었다. 그러자 벼랑간 무서운 기세로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이마에서 수건을 팽개치고 긴 의자에서 껑충 일어서더니 거울 앞으로 다가가서 떨리는 손으로 넥타이를 바로 매고 있었다. 그리고는 우레와 같은 소리로 나스타샤를 불러 외투며 새 모자며 단장을 가져오도록 일렀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하고 더듬거리는 소리로 말했다. 참을 수 없어. 직접 가겠어. 어디로? 하고 나도 역시 뛰어 일어났다. 램프께한테로. 이봐, 이건 내 의무야. 내 본분이란 말이야. 나는 국민이야. 일개 인간이야. 절대로 나무 토막이 아니란 말일세. 나는 권리를 갖고 있어. 내 권리를 요구하는 거다. 나는 20년간 내 권리를 요구하지 않았어. 이때까지 죄스럽게도 그것을 잊고 있었어. 그러나 나는 지금 그것을 요구하겠어. 램프께는 나를 앞에 두고 모든 것을 확실히 밝혀야 할 의무가 있어. 그놈이 전보를 받았는지 몰라. 그놈이 나를 괴롭힐 권리는 없어. 그렇지 않다면 나를 묶어라. 묶어라. 그는 묘하게 꾀꾀 고함을 지르면서 발을 탕탕 굴렀다. 당신 생각에 찬성입니다. 나는 무척 그의 신상에 대해서 걱정했지만 될 수 있는 한 일부러 침착한 말투로 이렇게 말했다. 정말 이런 울적한 기분에 사로잡혀 집안에 있기보다는 차라리 그 편이 좋겠어요. 그러나 당신의 그런 기분에는 찬성할 수 없군요. 자, 보세요. 당신 안색이 어떤지. 그래서 어떻게 거길 간다는 말입니까? 램프께에 대해선 좀 더 품위를 가지고 침착한 태도로 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진정 당신이 지금 그쪽으로 간다면 아마 그냥 달라붙어서 누군가가 물어뜯을 그런 상태예요. 나는 나 자신을 함정에다 빠뜨리는 거야. 나는 사자의 아가리로 곧장 가는 거야. 그럼 나도 함께 갑시다. 자네의 그 친절은 나도 예측하고 있었어. 기꺼이 자네의 희생을 받아들이지. 참된 벗의 희생이니까.
하지만 그쪽 집까지만이야. 집까지 함께 해주면 돼. 자네는 그 이상의 행동을 나와 같이 해서 자신을 불리하게 할 순 없어. 그런 권리를 갖고 있지 않아. 오, 나를 믿게나. 난 곧 안정될 걸세. 나는 이 순간 마치 이 세상의 가장 신성한 것의 정상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이 든다네. 자칫하면 나도 당신과 함께 그 집으로 들어갈는지 몰라요. 하고 나는 그의 말을 가로챘다. 어제 VS 쫓기를 통해 저 바보 같은 위원회에서 통지가 왔어요. 모두 다 생각해두고 있으니까 기필코 내일 간사 아니면 뭐라고 하든가 말하자면 빨간 빛과 하얀 빛으로 된 리본을 왼쪽 어깨에다 달고 요리 배달의 감시를 받거나 귀부인들의 시중을 들어준다거나 손님들의 좌석을 살펴준다는 역할을 떠맡은 6사람의 청년에게 끼어서 자선회로 나와달라는 겁니다. 난 거절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지금 이 마당에 있어서 율리아 미하일로브나와 직접 만나서 설명한다는 구실로 그 집에 안 들어간다는 것도 바보 같은 일입니다. 그러니 함께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는 고개를 들면서 듣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이해 못하는 것 같았다. 우리들은 문턱에 섰다. 여보게 하고 그는 구석자리에 있는 등명을 가리켰다. 여보게, 난 이때까지 이것을 전혀 믿지 않았지만 이대로 내버려 두겠어. 그는 십자를 그었다. 자, 가세. 그렇게 하는 편이 더 좋겠어. 그와 함께 현관으로 나오면서 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가는 도중 신성한 공기가 그의 기분을 진정시켜 주겠지. 그리고 마음의 안정을 얻은 다음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로 하지. 그러나 이것은 내 멋대로의 생각이었다. 말하자면 이 도중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 또다시 스테판 트로피모비치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아 그의 기분을 완전히 굳어버리게 만들었던 것이다. 사실 나의 이 친구가 오늘 아침 당돌하게 나타낸 뜻하지 않은 행위는 나도 전혀 예기치 않았던 것이었다. 불행한 벗이여, 선량한 벗이여. 도스토옙스키가 그리는 인물들 1. 대단한 독서가들도 도스토옙스키의 악령을 읽으며 고전을 면치 못하고 모두들 입을 모아 힘든 독서였다고 말합니다. 악령은 이제 중반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몇몇 인물들을 잠깐 살펴보기로 하죠. 스타브로긴을 둘러싼 주변 인물들은 각각 지향점과 사상적 토대를 선명하게 드러내며 긴장감을 더합니다. 샤토프는 해방된 농노이자 한때 혁명을 꿈꾸던 대학생이었으나 메시아의 도래를 꿈꾸는 슬라브주의자로 전향합니다. 사회주의 사상에 심취하다 기나긴 복역과 유형 생활을 겪은 후 종교에 깊이 심취하고 보수주의자가 된 도스토옙스키 본인의 분신과도 같은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키릴로프는 이와 반대로 허무주의와 무신론에 심취하여 자살로서 신의 부재를 증명하고자 합니다. 이후 20세기 실존주의 철학적 토대를 완성시킨 알베르 까미는 이 키릴로프라는 인물과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가 자살과 실존에 관해 쓴 시치프스 신화에도 키릴로프가 주요하게 언급됩니다. 악령은 처음에 네차예프 사건을 다룬 소설로 구상되었지만 도스토옙스키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작품의 주제를 더 확대해서 러시아 사회의 정신적 질병을 다루기로 마음을 고쳐먹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러시아적 정체성을 상실한 인물들을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